한때 아파트 단지마다 골목 상가마다 반드시 하나씩은 있었습니다. 철봉 부딪히는 소리가 새어나오고 러닝머신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땀 냄새가 진동하던 그 공간, 동네 헬스장이었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생각해보면 언제부터인가 그 간판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냥 홈트 시대가 와서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트렌드 교체가 아니라 구조가 통째로 무너진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붕괴의 전 과정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동네 헬스장을 그냥 기구 몇 개 갖다 놓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겉으로는 단순해 보여도 안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비용 구조가 숨어 있었어요. 일단 기구 비용입니다. 헬스장의 핵심은 장비예요. 러닝머신 하나에 수백만 원, 레그프레스 머신에 수백만 원, 케이블 머신에 또 수백만 원. 제대로 된 헬스장 하나를 꾸리려면 기구 비용만 수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기구는 소모품이에요. 매일 수십 명이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잦고 수리비와 교체 비용이 꾸준히 나갔습니다. 최신 기구를 들여놓지 않으면 낡은 헬스장이라는 인식이 생겼고 최신 기구를 들여놓으면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공간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헬스장은 넓어야 해요. 러닝머신 줄, 웨이트 구역, 스트레칭 공간, 샤워실과 탈의실까지 갖추려면 최소 50평에서 100평 이상이 필요했습니다. 임대료가 고정비로 매달 수백만 원씩 빠져나갔어요. 냉난방 비용도 헬스장 특유의 고정비였습니다. 수십 명이 동시에 운동하는 공간이니 환기와 냉난방이 쉬지 않고 돌아가야 했어요. 전기료가 일반 상가의 몇 배씩 나오는 게 당연했습니다. 잘 될 때는 이 모든 구조가 문제없어요. 회원권이 쌓이면 고정비를 감당하고도 남으니까요. 그런데 회원 수가 줄기 시작하는 순간 이 무거운 구조가 고스란히 부채로 돌변합니다. 그렇다면 이 무거운 구조를 감당하면서도 동네 헬스장이 골목마다 넘쳐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그 시절을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운동이 유행해서가 아니었어요. 동네 헬스장이 번성하기 위한 조건이 그 시절엔 완벽하게 갖춰져 있었습니다. 먼저 운동 인프라의 절대적 독점이었습니다.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 운동을 하려면 헬스장에 가는 것 외에 선택지가 없었어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이라곤 맨손 체조나 줄넘기 정도였습니다. 제대로 된 기구로 운동하려면 무조건 헬스장 문을 두드려야 했어요. 수요가 모두 헬스장으로 집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두 번째는 몸에 대한 관심의 폭발적 증가였어요. 1990년대 후반부터 건강과 외모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잡지마다 몸 관리 특집이 실렸고 TV에는 근육질 몸매를 가진 연예인들이 넘쳐났어요. 몸을 만드는 것이 자기 관리의 상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헬스장은 그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어요. 세 번째는 커뮤니티의 힘이었습니다. 동네 헬스장은 단순한 운동 공간이 아니었어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오는 단골들끼리 자연스럽게 관계가 형성됐습니다. 원장님이 이름을 기억해주고 오늘 컨디션을 물어보고 운동 자세를 잡아주는 그 친밀감, 이게 단골을 붙잡아두는 강력한 이유였어요. 헬스장이 동네 사랑방처럼 기능하던 시절이었습니다. 동네 헬스장이 팔았던 건 단순히 기구 사용권이 아니었습니다. 이 업종이 진짜 팔았던 건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능성을 믿게 만드는 아주 치밀한 구조가 있었습니다. 헬스장에 처음 등록하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원장님이 체성분 검사를 해줍니다. 체지방률, 근육량, 기초대사량, 숫자로 내 몸의 현재 상태가 눈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를 설정합니다. 석 달 후 체지방 5% 감량, 6달 후 근육량 3kg 증가, 막연했던 운동 의지가 구체적인 목표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과정 자체가 등록을 결심하게 만드는 설계였어요. 짱인 강 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그는 매년 초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올해는 진짜 해보겠다는 결심과 함께요. 원장님의 친절한 상담, 구체적인 운동 계획, 변화할 미래의 내 모습에 대한 기대감,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서 등록 버튼을 누르게 됐어요. 헬스장은 몸이 바뀔 것이라는 희망을 파았던 겁니다. 회원권 구조도 치밀했어요. 한 달보다 세 달이 싸고 세 달보다 6달이 쌌습니다. 장기 등록을 유도하는 가격 설계였어요. 한 번 장기 등록을 하면 본전 생각에 나오게 되는 심리를 이용한 거였습니다. 안 나오면 손해라는 느낌이 발걸음을 이끌었어요. 희망을 팔고 심리를 활용하고 장기 현금을 선확보하는 구조. 동네 헬스장이 전성기에 굴렸던 정교한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몸 만들기 판매 방식이 양날의 검이었습니다.
강력한 무기였지만 동시에 업종 전체의 신뢰를 갉아먹는 부작용이 있었어요. PT, 퍼스널 트레이닝이 문제의 씨앗이었습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PT가 헬스장의 핵심 수익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회원권 판매만으로는 수익이 부족하니 트레이너가 회원에게 PT를 판매하는 구조가 생겨났습니다. 10회에 30만 원, 20회에 50만 원. PT 판매가 트레이너의 핵심 업무가 됐어요. 문제는 이 구조가 만들어내는 압박이었습니다. 트레이너 입장에서는 PT를 팔아야 인센티브가 생겼어요. 자연스럽게 회원들에게 PT를 권유하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처음엔 부드러운 권유였지만 실적 압박이 심해질수록 강매에 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운동하러 왔다가 PT 영업을 당하는 불쾌한 경험이 쌓이면서 헬스장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20대 직장인 김 씨는 이런 말을 했어요. 헬스장에 가면 트레이너 눈치가 보인다고요. PT 안 받으면 기구 사용법도 제대로 안 알려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회원권만 끄는 일반 회원은 트레이너에 관심받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돈을 내고 들어갔는데 눈치를 봐야 하는 공간, 강점이 약점으로 뒤집히는 순간, 그게 이 업종의 변곡점이었습니다. PT 문화가 신뢰를 갉아먹는 사이 밖에서 거대한 적이 오고 있었습니다. 유튜브와 홈 트레이닝이었어요. 2010년대 중반부터 홈트 관련 유튜브 채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헬스장 업계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에서 기구도 없이 제대로 된 운동이 되겠냐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홈트 채널들이 파고든 지점은 접근성이었어요. 헬스장에 가려면 옷을 갈아입고 이동하고 기구가 빌 때까지 기다리고 샤워하고 돌아오는데 최소 2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홈트는 달랐어요. 기상 후 매트 하나 깔면 바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동 시간도 없고 기다림도 없고 눈치 볼 트레이너도 없었어요. 콘텐츠 품질도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초반엔 아마추어 수준이었지만 구독자가 늘면서 전문 트레이너들이 직접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10분 복근 운동, 30분 전신 다이어트, 1시간 근력 강화, 목적별로 원하는 영상을 골라볼 수 있었습니다. 헬스장 PT보다 오히려 더 체계적이고 친절한 설명을 무료로 볼 수 있게 됐어요. 코로나19가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2020년 헬스장 집합 금지 명령이 떨어지면서 강제로 홈트를 시작한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괜찮다는 걸요. 아령 세트 하나, 요가 매트 하나로 집에서도 충분히 운동이 된다는 걸 몸으로 배운 겁니다. 거리두기가 풀려도 헬스장으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한번 바뀐 운동 습관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홈트가 수요를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사이 오프라인 헬스장 시장에서도 강력한 내부 경쟁자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 헬스장이었어요. 애니타임 피트니스, 스포애니, 피트니스 월드. 이 브랜드들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동네 헬스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고 온 건 단순한 시설이 아니었어요. 24시간 운영이었습니다. 동네 헬스장은 대부분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였어요. 야근이 잦은 직장인이나 새벽 운동을 원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맞지 않아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24시간 헬스장은 새벽 2시에도 문이 열려 있었어요. 내 스케줄에 맞춰 운동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젊은 직장인들을 빠르게 흡수했습니다. 가격 경쟁력도 달랐어요. 대형 프랜차이즈는 규모의 경제로 월 회비를 동네 헬스장보다 훨씬 낮게 책정할 수 있었습니다. 동네 헬스장이 월 6만 원에서 8만 원을 받을 때 프랜차이즈는 월 3만 원대의 서비스를 제공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은 명확했습니다. 시설 수준도 비교가 안 됐어요. 최신 기구, 깔끔한 샤워 시설, 넓은 공간. 동네 헬스장이 낡은 기구로 버티는 동안 프랜차이즈는 지속적으로 시설을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동네 헬스장은 가격으로도 시설로도 운영 시간으로도 싸울 수 없었어요. 밖에서는 홈트가 치고 안에서는 프랜차이즈가 치는 사면 초가의 상황이 됐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오프라인 수요를 빼앗는 사이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바라보는 세대의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어요. MZ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올라오면서 헬스장의 존재 방식이 시대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헬스장은 꾸준히 다니는 곳이었어요. 3개월, 6개월 장기 등록을 하고 매일 같은 시간에 나오고 같은 기구로 같은 운동을 반복하는 것. 이게 헬스장 이용의 표준이었습니다. 그런데 MZ세대는 달랐어요. 한 가지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보다 다양한 경험을 원했습니다. 오늘은 헬스, 내일은 클라이밍, 모레는 복싱. 장기 등록보다 원데이 클래스를 선호하는 세대였어요. 이 변화가 동네 헬스장의 수익 구조를 직격했습니다. 동네 헬스장은 장기 등록 회원이 많아야 수익이 안정돼요. 3개월, 6개월치 회원권을 선불로 받아야 고정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기
단기 등록과 원데이 클래스를 선호하는 세대가 늘면서 선불 현금 확보가 어려워졌어요. 매달 새로운 회원을 끌어모아야 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운동 자체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어요. MZ세대에게 운동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었어요. 내가 어떤 운동을 하는지가 곧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낡은 기구가 질비한 동네 헬스장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예쁘고 세련된 운동 공간을 원하는 세대에게 동네 헬스장은 매력을 잃어갔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가 오프라인 수요를 빼앗는 사이 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운동을 바라보는 세대의 인식 자체가 바뀌고 있었어요. MZ세대가 주요 소비층으로 올라오면서 헬스장의 존재 방식이 시대와 충돌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헬스장은 꾸준히 다니는 곳이었습니다. 3개월 등록하고 매일 나오고 묵묵히 운동하는 것. 이게 헬스장 문화의 표준이었어요. 그런데 MZ세대는 달랐습니다. 한 가지 운동 공간에 묶여있는 것 자체를 불편하게 느꼈어요. 오늘은 헬스장, 내일은 클라이밍, 모레는 수영. 다양한 운동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방식을 선호했습니다. 이 변화가 헬스장의 수익 구조를 직격했어요. 동네 헬스장은 장기 등록 회원이 많아야 안정적입니다. 3개월, 6개월 선불로 회원권을 파는 구조가 고정 매출을 만들어주니까요. 그런데 MZ세대가 월 단위, 심지어 일 단위 이용권을 선호하기 시작하면서 선불 현금 확보가 어려워졌어요. 고정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고정비는 그대로였습니다. 운동 자체가 콘텐츠가 되는 시대도 문제였어요. 인스타그램에 운동 인증샷을 올리는 게 일상이 됐는데 동네 헬스장의 낡은 시설은 인증샷 배경으로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예쁜 운동복을 입고 깔끔한 시설에서 찍은 사진. 그게 MZ세대가 원하는 운동 경험이었어요. 꾸준함보다 다양성, 의무보다 즐거움. 동네 헬스장의 투박한 문화가 이 세대와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MZ세대의 운동 인식이 바뀌는 사이 오프라인 운동 시장 자체도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동네 헬스장이 독점하던 운동 공간 수요가 여러 방향으로 쪼개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운 건 훨씬 다양하고 뾰족한 대안 공간들이었습니다. 크로스핏이 대표적이었어요. 단순히 기구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계를 넘는 경험을 파는 공간이었습니다. 동네 헬스장에서 혼자 묵묵히 운동하는 것과 달리 크로스핏은 같은 시간에 같은 운동을 함께하는 커뮤니티 문화가 있었어요. 힘들수록 더 끈끈해지는 그 유대감이 강력한 재방문 동력이 됐습니다. 클라이밍 센터도 빠르게 성장했어요. 운동이면서 동시에 게임처럼 즐길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난이도별로 루트를 설정하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재미가 있었어요. SNS에 올릴 수 있는 역동적인 인증샷도 나왔습니다. 젊은 세대가 열광하는 요소를 모두 갖춘 공간이었어요. 복싱, 피트니스, 무에타이, 주짓수 같은 격투 기반 운동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스트레스 해소와 자기 방어라는 실용적 가치가 더해지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어요. 필라테스와 발레 피트니스는 여성 수요를 흡수했습니다. 결국 동네 헬스장이 뭉뚱그려 팔던 몸 만들기라는 가치가 목적별로 분해됐어요. 각각의 전문 공간들이 특정 수요를 정확히 파고들면서 동네 헬스장의 수요를 사방에서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평균적인 운동 공간이 세분화된 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어요. 시장이 세분화되는 사이 동네 헬스장이 다시 살아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부동산이었어요. 한번 문을 닫은 자리에는 다시 동네 헬스장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일단 임대료 문제입니다. 헬스장은 넓은 공간이 필요한 업종이에요. 그런데 2010년대를 지나면서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가 임대료가 폭발적으로 올랐습니다. 넓은 공간을 써야 하는 동네 헬스장은 임대료 상승에 직격탄을 맞았어요. 월 회비로 수익을 내는 구조에서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려면 회원 수를 계속 늘려야 했는데 홈트와 프랜차이즈에 회원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기구 노후화도 결정적이었어요. 동네 헬스장 원장님들은 대부분 개인 사업자였습니다. 수억 원짜리 기구를 주기적으로 교체할 여력이 없었어요. 기구가 낡아갈수록 회원들의 불만이 쌓였고 새 회원 유입은 줄었습니다. 수익이 줄면 기구 교체가 더 어려워지고 기구가 낡을수록 수익이 더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건물주 입장에서도 헬스장은 매력적이지 않은 임차인이 됐습니다. 헬스장은 소음이 심하고 진동이 발생하고 환기 문제로 민원이 생기는 업종이에요. 거기다 경기가 나빠지면 회원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연체가 생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선 안정적인 프랜차이즈 카페나 편의점이 훨씬 나은 선택이었어요. 버티던 동네 헬스장들이
동네들이 하나둘 문을 닫고 그 자리엔 카페나 스터디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물리적으로 재진입이 막힌 구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아있는 동네 헬스장들은 어떨까요?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닙니다. 찾아보면 아직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전성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살아남은 게 아니라 버티고 있는 거라는 표현이 더 정확해요. 지금 남아있는 동네 헬스장들을 보면 패턴이 있습니다. 임대료가 저렴한 구도심이거나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오지 않은 외곽 지역이거나 오랜 단골들이 버팀목이 되는 곳입니다. 20년 넘게 같은 자리를 지켜온 헬스장들이 있어요. 원장님이 회원 이름을 모두 외우고 오늘 컨디션을 물어봐주고 운동 자세를 무료로 잡아주는 곳. 대형 프랜차이즈가 절대 줄 수 없는 인간적인 관계가 이 공간들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 단골들의 나이를 보면 대부분 40대 이상이에요. 젊은 세대는 처음부터 프랜차이즈 헬스장이나 홈트로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네 헬스장에 굳이 나갈 이유를 모르는 세대예요. 신규 유입이 없는 공간은 시간과 함께 소멸하는 경로를 걷습니다. 일부 원장님들은 변신을 시도했어요. PT 전문 소형 스튜디오로 전환하거나 특정 종목에 집중하는 전문 체육관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아주 좁은 틈새를 파고든 거예요. 나름의 생존 전략이지만 이건 전성기의 재현이 아닙니다. 한때 동네마다 당연하게 존재하던 공간이 이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만 찾아가는 곳이 됐어요. 대중의 일상에서 밀려나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걸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네 헬스장은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욕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더 건강해지고 싶은 마음, 몸을 바꾸고 싶은 마음, 땀을 흘리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싶은 마음, 그건 지금도 우리 안에 있어요. 다만 그 욕망을 담는 그릇이 바뀐 겁니다. 유튜브가 운동 콘텐츠를 무료로 풀고 대형 프랜차이즈가 가격과 시설로 압도하고 MZ세대가 운동의 의미를 바꾸면서 골목 안 동네 헬스장의 그릇은 깨졌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당연하게 있는 공간들도 언젠가는 같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다음 차례는 어디일까요? 구조를 보면 보입니다.